안녕하세요. 저는 저희 4조 김치의 발표를 맡게 된 성리율입니다. 저희 조는 한 명씩 자기가 맡은 부분을 조사하고 그 부분을 발표하는 형식으로 진행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소개를 하자면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저희는 유럽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유럽과 동양 두 지역의 역사는 서로 다른 문화적, 정치적, 사회적 배경을 가지고 있고 유럽 문화는 고대 4대의 문화 발생지보다는 분명 늦게 형성된 문화 지역이지만 그 어느 문화보다 근세 이후 세계사에 가장 많은 영향을 준 문화인데요. 자, 그럼 이제부터 유럽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처음은 퀼른 대성당인데요. 퀼른 대성당은 독일 퀼른에 위치한 로마 카톨릭 교회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고딕 양식의 대성당 중 하나입니다. 이 성당은 독일에서 가장 큰 성당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성당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퀼른 대성당 건축은 1248년 중세 유럽의 건축 기술과 예술의 정점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여러 차례 중단과 재개를 겪으면서 결국 완공된 것은 1880년으로 건축 기간이 약 632년이나 걸렸습니다. 특징으로는 두 첨탑이 있습니다. 퀼른 대성당의 두 개의 첨탑은 각각 높이가 157m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쌍탑을 자랑하고 성당 내부는 고딕 양식의 높은 천장과 아름다운 스테인드 글라스 창문으로 장식되어 있어 아름다워 보입니다. 처음 퀼른 대성당을 보았을 때 처음으로 건물에 압도당하는 기분을 받았습니다. 사진보다는 실물이 훨씬 좋다는 사람들의 말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는데요. 성당 안에 있던 스테인 글라스 또한 한국에서 자주 보지 못하는 양식이었기 때문에 더욱 아름다워 보였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설명할 것은 반고 미술관입니다. 반고 미술관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위치하여 700점 이상의 반고의 드로잉과 스케치를 포함한 세계 최대의 고흐 컬렉션의 박물관입니다. 반고 미술관은 고흐와 테오가 차례로 세상을 떠나서 남은 그림은 테오의 아내인 요한나가 상속받았지만 요한나까지 세상을 떠나자 그녀의 아들인 빈센트 빌라움 반 고흐가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그는 네덜란드 정부의 지원으로 미술관을 열게 되었는데 이가 바로 반 고흐 미술관입니다. 반 고흐 미술관의 해바라기 시리즈는 그에게 가장 유명하고 상징적인 작품 중 하나입니다. 이 시리즈는 몇 가지 중요한 특징과 배경이 있습니다. 반 고흐는 여러 개의 해바라기 그림을 그렸는데요. 총 12개의 해바라기 그림이었으며 각각 다른 꽃병에 담긴 해바라기를 묘사합니다. 이 시리즈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1887년에 파리에서 그린 초기 버전과 1888년, 1889년에 아르에서 그린 후속 버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품에서 사용된 화풍과 기술, 해바라기 그림에서 반 고흐는 강렬한 색채와 두꺼운 붓질을 사용하여 해바라기의 생명력과 에너지를 표현하였습니다. 밝은 노란색과 오렌지색을 주로 이루었으며 이것은 작품에 따뜻하고 활기찬 분위기를 더해줍니다. 그리고 해바라기는 반 고흐에게 있어 희망, 감사, 우정의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그의 작품 중 가장 많이 재현되고 연구되는 작품 중 하나입니다. 미술관을 들리면서 고흐가 그림을 그리면서 하는 생각들, 그림의 의도를 잘 알게 되어서 좋았습니다. 또 처음에는 고흐가 왜 유명한지 몰랐었는데 이번에 직접 작품을 보니 왜 유명했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제가 소개할 곳은 프라하 성입니다. 프라하 성은 체코 프라하에 위치한 중세 성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성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성은 체코 대통령의 공식 거주지이며 체코의 중요한 중심지로서 역할을 해왔습니다. 프라하 성은 9세기 말에 처음 건설되었으며 그 후 수세기 동안 여러 번 확장되고 구축되었습니다. 이 성은 보헤미아 왕국, 신성 로마 제국,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중요한 정치적 중심지였습니다. 프라하 성은 로마네스크 양식, 고딕 양식, 르네상스 양식, 바로크 양식 등 다양한 건축 양식이 혼합되어 있습니다.
체코성은 불타다 강을 내려다보는 언덕 위에 위치해 있어 프라하의 아름다운 전경을 감상할 수 있는 최고의 장소 중 하나입니다. 그 역사적, 문화적 가치로 인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체코의 상징적인 랜드마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프라하성은 어릴 때부터 제가 꿈꿔왔던 장소였습니다. 저는 여러 유튜브에서 프라하에 대한 영상을 엄청 많이 보면서 내가 저길 갈 수 있는 날이 언제 올까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걸 이렇게 빨리 중학생 때 직접 보았다는 사실이 제 마음속에 오래오래 남을 것 같습니다. 성 비투스 성당에서 화려하게 스테인 글라스로 된 아주 멋있는 창문 작품을 여러 개 보고 거기에 또 숨겨진 그림들을 또 찾으면서 역사를 알아가는 게 너무 신기했고 안에 있는 정교하고 생생한 동상들은 보기만 해도 역사가 보이는 듯 했습니다. 밑에서 내려다보는 풍경도 말이 안 나오게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아무나 쉽게 할 수 없는 특별한 경험을 얻어서 여행 내내 정말 감사했습니다. 좋은 친구들과 학생들도 만나서 너무 감사하고 즐거웠습니다. 이 경험을 가지고 항상 꿈을 향해 도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벌써 마지막 차례인데요. 제가 설명할 것은 박물관 섬입니다. 박물관 섬은 독일 베를린에 위치한 유명한 문화유산 지구인데요. 슈프레 강에 위치한 작은 섬에 5개의 주요 박물관이 모여있어 이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이 박물관들은 각각 고대 유물부터 현대 미술에 이르기까지 아주 다양한 소장품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그 종류를 잠깐 소개하자면 고대 이슬람 예술, 중동, 그리고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유물을 소장하고 있는 페르가모 박물관,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예술품이 주로 전시되어 있는 알테스 박물관, 이집트 유물, 특히 우리가 사진 못 찍게 막아놨던 네페르티티 흉상이 유명한 노이에스 박물관, 19세기 미술 작품이 주로 전시되어 있는 알테 나치오날 갤러리, 비잔틴 예술가 조각품, 그리고 동전 수집품이 있는 보데 박물관,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이집트의 문화의 권위는 신에서 유래했고 그 전체적 권력은 종교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고 사후세계를 일찍이 깨우치고 또 그것을 직접 표현했다는 것에서 이집트 문화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때문에 저희가 간 노이에스 박물관이 더욱 인상 깊었습니다. 박물관 섬은 그 역사적, 문화적 주요성으로 인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각 박물관은 서로 다른 시대와 지역의 예술과 문화를 다루며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관람 경험을 제공합니다. 이번 유럽 여행에서 저희는 여러 좋은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서로 한 번도 만난 적 없고 다 다른 곳에서 온 친구들이지만 각자의 인생, 살아가는 환경, 요즘 등을 이야기하며 함께 웃고 서로의 문화와 경험을 공유하면서 우리는 더 가까워졌습니다. 물론 이 부분이 가장 좋고 기억에 남는 부분이었지만 이번 유럽 여행을 통해 각 도시마다 고유한 역사와 문화를 체험할 수 있었으며 이것은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과거의 아픔과 회복, 예술과 문화의 성취를 직접 눈으로 보고 느끼며 인류의 역사와 그 힘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